1541년 강원도 영월. 어느 날 새벽 한 남자가 관아 마루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숲이었습니다. 나무가 특정한 방향으로 굽어 있고 잡초가 허리까지 엉켜 있고 그 한가운데 낮게 주저앉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신발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부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깔린 산길을 맨발에 가까운 상태로 달렸고 숲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꿈에서 본 나무였습니다. 꿈에서 본 잡초였습니다. 꿈에서 본 그 흙더미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84년 전 세상을 떠난 17살 소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왕의 무덤입니다.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왜 그 무덤이 잡초 속에 묻혀 있었을까요? 왜 84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 물어야 합니다. 정말 아무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새벽 박충원이 달려간 건 정말 꿈 때문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의 답이 만나는 지점에 오늘 이야기에 진짜 무게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한 소년이 왕이었다가 죄인이 됐고, 죄인으로 죽었고, 시신이 버려졌고, 무덤은 잡초에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벼슬도 없었습니다.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게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 역사 500년을 통틀어 왕릉 안에 신하의 위패가 함께 모셔진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바로 영월 장릉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기억이 어떻게 권력보다 오래 살아남는지, 침묵이 망각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역사가 지운 이름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켰는지, 단 한 번도 잊혀진 적 없었지만 그 이름을 되찾는데 241년이 걸린 한 소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깊게 들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충원이 무덤을 찾은 건 정말 꿈의 계시였을 것 같다면 1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면 2번.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처음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57년 10월 24일 그날 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유시, 지금으로 치면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강원도 영월 객사 관풍원 대청마루에 한 소년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이홍위,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입니다. 나이 17,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에 있을 나이입니다. 왕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리고 아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걸 겪은 나이였죠. 그런데 이 소년은 왜 한양이 아니라 영월에 있었을까요? 2년 전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자발적인 양위였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황으로 살아있는 한 단종의 존재 자체가 세조에게 위협이 됐습니다. 성삼문, 박팽년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단종을 다시 왕좌에 올리려다 발각돼 처형된 게 1456년이었고 이듬해엔 세조의 친동생 금성대군까지 같은 시도를 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종이 숨을 쉬고 있는 한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세조도 알고 단종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단종은 왕에서 상왕으로,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신분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양에서 영월 청령포까지 유배를 왔고 그것도 모자라 이날 한양에서 의금부 도사가 사약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약을 가져온 사람은 바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어계 선생의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죽이러 온 사람이 문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죽어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담담하게 앉아 있었고요. 나장이 옆에서 발을 동동 굴렀고 도사가 마지못해 뜰에 엎드렸을 때
소년이 물었습니다. 왜 왔느냐? 단 세 글자였습니다. 이 장면 하나에 그날의 공기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단종은 실제로 사약을 마셨을까요? 세조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사와 어계 선생의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단종이 사약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면서요. 이때 공생이라는 관아의 심부름꾼이 나섰습니다. 공을 세우겠다며 활줄 한 가닥으로 소년의 목을 졸랐습니다. 17이었습니다. 기록은 그 뒤를 여러 장면으로 전합니다. 목을 조른 공생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시녀들이 강물에 몸을 던졌으며 검은 안개가 하늘을 뒤덮었다고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덧붙인 건지 지금으로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생겨날 만큼 그날의 일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록은 아주 짧고 명확합니다. 시신을 건드리면 삼족을 멸한다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가족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17살 소년 왕의 시신이 그렇게 방치됐습니다. 10월의 영월은 이미 바람이 차가워지는 계절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밤 속에서 딱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흥도, 영월군의 호장이었습니다. 호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면 왕도 아니고 양반도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군청의 수석 행정 실무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관을 준비했습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한밤중에 소년의 시신 앞으로 갔습니다. 일가 친척이 달려와 말렸습니다. 삼족이 멸한다고, 가문이 끝난다고, 제발 멈추라고요. 그때 엄흥도가 한 말이 어계 선생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내가 달게 여길 바이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더 무섭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품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엄흥도는 영월 북쪽으로 오리쯤 떨어진 동을지라는 곳 동쪽을 향한 언덕에 소년을 묻었습니다. 왕릉은커녕 비석 하나 없었습니다. 봉분조차 제대로 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사의 안타까운 기록이 하나 더 전합니다. 마음이 너무 급했던 나머지 소년의 목에 감긴 활줄을 미처 풀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삼족 멸문의 공포 속에서 시신을 거두고 관을 짜고 산을 올라묻는 그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으니까요. 활줄 하나 풀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소년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름도 없이, 표시도 없이, 기록도 없이요. 그리고 엄흥도는 영월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냐고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공주 동학사로 가서 매월당 김시습과 함께 3년상을 치렀다는 설이 있고 경상도 군위까지 내려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 군위군의 엄흥도의 묘라고 전해지는 무덤이 있고 영월 장릉 경내에도 묘가 있어서 지금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행방은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엄흥도가 떠나면서 그 무덤의 정확한 위치를 직접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무덤은 완전히 잊혀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입니다. 무덤은 잊혀진 적이 없었습니다. 잊혀진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침묵과 망각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 증거가 59년 뒤 조선왕 조실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516년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59년이 흘렀습니다. 중종이 우승지 신상을 영월로 보내 노산군의 묘에 제사를 올리게 했습니다. 조선 왕실이 공식적으로 이 무덤을 찾아간 첫 번째 기록입니다. 신상이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보고한 내용이 중종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묘는 영월군 서쪽 오리길 곁에 있는데 높이가 겨우 2자쯤 되고 여러 무덤이 곁에 빼곡했으나 고을 사람들이 군왕의 묘라 부르므로 비록 어린아이들이라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2자.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약 60cm입니다. 성인 무릎에도 못 미치는 높이입니다. 왕이었던 사람의 무덤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앉아 있었던 겁니다. 신상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덤의 초라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보다 더 마음을 건드리는 대목이 따로 있거든요. 어린아이들까지 알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조의 후손이 왕위에 앉아있는 시대였습니다. 단종은 공식적으로 노산군이었습니다. 그 무덤을 군왕의 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역모로 몰릴 수도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영월 사람들은 60년 넘게 그 호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비석도 세울 수 없었고 관리하는 사람도 배치할 수 없었고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여기에 임금님이 계신다고요? 이게 침묵과 망각이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말하지 못한 것과 잊어버린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영월 사람들은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를 낮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1516년에 이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무덤을 찾아갔다면 그 이후로 무덤이 정비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25년이 더 지나도록 무덤은 그 자리에 잡초만 무성한 채로 남아 있었을까요? 그 답은 세조의 후손이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찾아가서 울고 돌아올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왕의 무덤으로 정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건 세조의 왕위 찬탈이 잘못됐다는 걸 나라가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였으니까요. 그래서 무덤은 알면서도 기억하면서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또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541년 영월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월 군수들이 연이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임하면 죽는다는 소문이 퍼졌고 아무도 그 자리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노산군의 원혼이 한을 품어 그리된 것이라고요. 그 죽음의 자리에 자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과 단종 사이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충원이었습니다. 22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25세에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홍문관 교리를 거쳐 사가독서까지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독서가 뭐냐면 왕이 유능한 젊은 관리에게 일은 잠깐 내려놓고 책만 읽으라고 특별 휴가를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훗날 영의정이 되는 홍섬과 함께 나란히 선발될 정도였으니 조선 관료 사회에서 얼마나 촉망받는 인물이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런 사람이 왜 하필 죽음의 고을로 갔을까요? 낙촌비각 비문에 기록된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명에 달려있다. 겁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가야 할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박충원의 증조부 이름은 박중손입니다. 계유정난 때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된 인물입니다. 계유정난이 무엇이냐면 수양대군이 단종의 측근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증조부는 수양대군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84년 뒤 증손자가 단종의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역사의 장난이 너무 기묘합니다. 박충원이 자원한 게 순수한 용기였는지 아니면 집안이 진 빚을 어떤 방식으로든 갚으려 했던 건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영월 땅을 밟은 순간부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박충원이 영월에 도착한 첫날 밤 촛불을 밝히고 바른 자세로 앉아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이 꿈 이야기가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3가지 버전이 전해지거든요. 낙촌비각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3사람에게 끌려가 보니 숲속에 6신하가 어린 임금을 모시고 있었고 임금이 박충원을 죽이라 했는데 신하 한 명이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니 돌려보내라고 말려서 살아 돌아왔다는 겁니다. 민간에 전해지는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수목이 무성한 곳에 6선비가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이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나는 박팽년이요. 우리 임금께서 이곳에 묻혀 계신데 돌보는 사람 하나 없으니 그대가 원한을 풀어주시오. 그리고 또 다른 야사에는
골룡포를 입은 소년이 직접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에 감긴 활줄이 너무 아프구나. 엄흥도를 찾아보거라. 어떤 버전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꿈에서 깬 박충원이 새벽에 달려나갔고 잡초를 해치고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꿈만으로 찾은 걸까요? 여기에 이 이야기 전체를 뒤집는 진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1516년 중종실록에 이미 이런 기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도 군왕의 묘라 알아볼 수 있었다고요. 무덤의 위치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촌비각 비문에도 결정적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엄흥도의 후손을 앞세워 단종의 묘를 찾았다는 겁니다. 꿈만으로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엄흥도의 후손이라는 구체적인 안내자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부임 직후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엄흥도 후손의 안내를 받아 찾아갔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25년 전에 이미 묘의 위치가 파악되어 제사까지 이루어졌으니 박충원이 부임했을 때 무덤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꿈 이야기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잠깐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조의 후손이 왕위에 앉아있는 시대입니다. 노산군의 무덤을 왕의 무덤이라 부르는 것조차 위험합니다. 그 무덤을 정비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현 왕조의 정통성에 의문을 다는 행위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이 제 발로 찾아간 것과 하늘이 꿈으로 알려준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이 찾아간 것이라면 누군가의 의도가 됩니다. 하지만 하늘이 시킨 일이라면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거스를 수 없는 천명이 되는 겁니다. 꿈 이야기는 방패였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에 위험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늘의 뜻이라는 이름을 빌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박충원은 실제로 무덤을 찾았고 봉분을 쌓았고 소나무와 회화나무를 심었고 직접 제문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 제문이 한 구절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왕실에 맞아들이며 어리신 임금께서 부운의 명을 만나 외진 이곳으로 쫓겨나셨네. 영월 군수가 공식적으로는 노산군에 불과한 사람을 어리신 임금이라 불렀습니다. 꿈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 제문 한 줄이 그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조수정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충원이 노산의 묘에 제사를 지냈더니 그 뒤로는 탈이 없었고 요사스러운 말도 사라져서 사람들이 박충원을 칭송하였다고요. 저주가 풀렸다는 겁니다. 진짜 저주였든 우연의 일치였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 걸까요? 무덤을 찾은 것과 이름을 되찾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박충원이 찾아낸 건 흙더미였지 소년의 이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이름을 되찾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 숫자를 들으시면 아마 말문이 막히실 겁니다. 무덤을 찾은 건 154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소년은 여전히 노산군이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연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457년 17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봉분 높이 60cm, 비석 없음. 1516년 죽은 지 59년 뒤 나라에서 처음으로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1541년 84년 뒤 박충원이 봉분을 쌓았습니다. 여전히 노산군이었습니다. 1580년 123년 뒤 선조 때 처음으로 봉분의 성물이 세워졌습니다. 여전히 노산군이었습니다. 1681년 224년 뒤 숙종이 노산군에서 노산대군으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왕은 아직이었습니다. 그리고 1698년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241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단종이라는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능호도 장릉으로 정해졌습니다. 241년입니다. 한 소년이 자기 이름을 되찾는데 241년이 걸린 겁니다.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이고 망한 게 1910년이니까 조선 역사 518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름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숙종이었을까요? 그 전 왕들은 왜 못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숙종의 결정에는 순수한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숙종 때는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갈아치우는 환국의 시대였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던 시기였죠. 이미 사육신의 절개를 공식 포상한 상황에서 신하 전현감 신규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충신은 복권시켰는데 그 충신이 목숨 바쳐 지키려 한 왕은 왜 복권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종 복위는 왕을 위해 죽는 것이 최고의 충이라는 신호를 모든 신하에게 보내는 행위였습니다. 왕권 강화에 이보다 더 효과적인 메시지가 없었던 거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241년 만에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해 정순왕 후 송씨도 복위됐습니다. 단종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죽은 뒤 동대문 밖 정업원에서 64년을 버텼습니다. 82세에 세상을 떠났고 경기도 남양주에 묻혔습니다. 영월과 남양주 직선거리로 130km입니다. 살아서도 건너지 못한 거리를 죽어서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월 장릉에 가면 다른 어떤 왕릉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거기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월 장릉에는 다른 장릉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조선 왕릉 40기를 전부 돌아봐도 장릉에만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릉 안에 신하의 정력악이 있습니다. 엄흥도를 기리는 정력악입니다. 왕의 공간 안에 신하의 공간이 함께 있는 건 조선 왕릉 전체를 통틀어 장릉이 유일합니다. 그 옆에 장판옥이라는 건물이 있고 안에 268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사육신부터 환관, 궁녀, 노비까지입니다. 신분의 높낮이 없이 268명이 죽어서도 소년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왕릉에 노비의 위패가 함께 모셔진 곳은 여기뿐입니다. 무인석이 없습니다. 문인석 한 쌍만 서 있습니다. 세조가 무력으로 왕위를 빼앗았으니 무기를 든 석상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능의 경사도가 약 65도입니다. 조선 왕릉 중 가장 가파릅니다. 수도권 밖에 있는 유일한 왕릉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특이점이 전부 하나의 밤에서 시작됩니다. 1457년 10월 24일 17살 소년이 억울하게 죽고 시신이 버려진 그 밤 말입니다. 2009년 장릉을 포함한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1457년 안매장에서 55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올해 영화 한 편이 1600만 명을 극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장릉과 청령포에 11만 명이 몰렸습니다. 올해 4월 문화재청이 남양주 사릉에서 키운 들꽃을 영월 장릉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보랏빛 들꽃 800폭이었습니다. 정순왕 후가 평생 보랏빛 옷감을 물들이며 살았다는 이야기에서 따온 선택이었습니다. 1999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사릉에 소나무 한 그루를 장릉으로 옮겨 심고 정령송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27년 뒤인 올해 들꽃 800포기가 같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살아서 건너지 못한 130km를 나무 한 그루와 들꽃 800포기가 대신 건넌 겁니다. 엄흥도의 직계 후손 중에 엄항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의 곁을 끝까지 지킨 독립운동가입니다. 조상은 폐위된 왕의 시신을 목숨 걸고 거뒀고 470년 뒤 후손은 나라를 빼앗긴 시대의 독립운동에 몸을 던졌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같은 선택이 반복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98년 숙종이 장릉을 정비할 때 봉분을 열어 유해를 확인했다는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능을 새로 꾸미되 유해 자체는 손대지 않았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이 남습니다. 만약 야사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569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월 장릉 봉분 아래 17살 소년의 목에는 아직 활줄이 감겨 있을 수 있습니다. 엄흥도가 급한 마음에 풀어주지 못한 그 매듭을 569년 동안 아무도 풀어주지 못한 겁니다. 569년 동안 소년은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었습니다. 엄흥도가 기억했고, 영월 사람들이 기억했고, 박충원이 기억했고,
숙종이 기억했고 올해 1600만 명이 기억했습니다. 잊혀지지 않았는데도 이름을 되찾는데 241년이 걸렸습니다. 기억은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시간. 알고 있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던 시간.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봉부는 무릎 아래로 내려앉았고 잡초는 허리까지 자랐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무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한 명만 전해주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억의 방식일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엇이 가장 마음에 걸리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